네, CBS 박종현 판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선 한판 특집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 새롭게 합류한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전 의원님. 네, 김병욱입니다. 네, 그리고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승호입니다. 예, 자, 세 분이 또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1시간 후면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될 상황인 것 같은데. 7시 현재까지 이제 투표율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게 77.8%입니다. 77.8%. 이 수치면은 그 역대 최고 기록을 이제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먼저 김진 위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투표율은 김대중 이회창 선거 때의 80%를 아마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제 엄청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열기, 그 열기의 근원은 이번 선거의 본질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심판 선거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곁가지에 불과한 거고 줄기로 봤을 때는 탄핵 심판 선거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지역별 투표율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3년 전 윤석열 이재명 선거 때 전국 투표율보다 영남권이 1%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예. 호남권이 4%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후 6시에 보면 호남권이 여전히 4% 전체 평균보다 예. 그러니까 3년 전에 선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경북하고 대구가 전체 평균보다도 낮아요. 예. 1 내지 2%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2 내지 하여튼 3 내지 4% 한 2 내지 3%포인트 차이로 영남이 호남보다 뒤지고 있는 거예요. 예. 투표율상으로 보면 투표율상으로 보면 예. 작년 3년 전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남권을 지배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일종의 무력감, 상당히 패배주의 예.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77.8% 넘었습니다.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77.1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 대선 투표를 넘은 상태입니다. 자, 김병욱 의원님. 네. 77.8%가 6시 기준이지 않습니까? 7시 전후로 해서. 예. 6시 기준이죠. 7시, 8시. 7시엔 집계 아직 중이고. 발표가 아직 안 났죠? 예, 최종 발표는 네. 아직 나와주지 않은 아마 상황이고. 80%를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는 최근 20년간 대통령 선거에서 한 번도 80% 이상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여야나 특정 후보 유불리를 떠나서 예. 투표율이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결국 국민들이 많이 화난 거죠. 썽이 난 거죠. 예. 예, 내가 뽑은 대통령이 저 모양 저 꼴일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국민들한테 충격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 내가 원하는 코리아를 만들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 아닌가 큰 줄기로 보면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진보가 정권을 잡았고 한때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군사력을 동원한 국민의 주권이 무참히 뭉개지는 그런 모습을 목도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치인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주권을 행사하고 내가 뽑아 놓은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지를 좀 보자. 이런 좀 국민 주권의식의 발로가 이번 투표를 높인 큰 원인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 대선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선거가 됐든
정말 국민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의사표시를 과감하고 용기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는 그래야만이 뽑힌 사람들도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정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게 대의제에 또 충실한 거고 상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사건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준 거고 예. 또 정말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래도 무너져 내리지 않고 국민의 우리 힘으로 이렇게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또 투표로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정말로 한편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 방송 나가서 K 데모크라시 이런 단어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예. 정말 그 비상계엄 이후부터 파면 그다음 대통령 선거까지의 국민들이 보여줬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서도 한 번도 폭력적이거나 법에 어긋나는 일 없이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김병욱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까지도 함께 짚어주시고 왜 이렇게 또 투표를 높은 것이냐까지 함께 말씀 주셨는데, 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네. 말씀 좀 짚어주시면. 결국에는 이 투표율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 대선의 어떤 그 투표를 넘었다라는 것은 다방면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소위 민주당에서 내란 세력이라고 칭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의지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막자는 그 작용 심리가 작동을 해서 양당 결집하는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번째로는 양당 모두에게 실망한 세력들이 그리고 그 지지층들이 나와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일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 대선 투표율을 넘었다라는 것은 지난번 대선 투표율도 결국에는 양당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한 그런 선거였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그 투표율을 넘었다는 것은 저는 1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소위 내란 세력으로 친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선거였다면 이재명 후보의 소위 어떤 압도적인 당선을 민주당에선 예측하는데 그런 결과가 정말로 예측되었다면 오히려 투표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당선되겠구나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는 양당이 결집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했거나 그 선택이라고 볼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개혁신당 대변인이니까 아마 세 번째 2030 청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소위 대선이나 총선을 치렀을 때 우리가 항상 아쉽다고 하는 것이 청년 세대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말씀하신 대로 80% 가까운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전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지지층 이외의 어떤 세대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예. 그것은 결국엔 청년층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청년층의 표심은 저는 이준석 후보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오늘의 이 투표율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위 흔히 예측하는 순위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 구체적인 수치에서 좀 의외의 숫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조심스레 해봅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는. 저는 국민들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계엄을 통해서 야 이런 일까지 벌일 수가 있어? 지금 2024년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또 화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돌아다녀 보면 지난번에는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더러 있었는데 예.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접하고 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예. 우리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신경 쓰고 그걸 보듬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없고 온통 그냥 민주당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런 것에 시간을 다 합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노감이 한 군데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논점 이탈이 돼가지고 정치권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 속에서 국민들은 다 지워진 정치를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복원하겠다.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정 부분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이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간의 희망도 지금 섞여 있는 그런
이 투표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희 의원님 이번 6.3 대선의 의미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맞습니다.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의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설화, 이런 뭐 사기극 논란, 리박스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줄기는 어쨌거나 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다. 저는 뭐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서부터 6개월 동안 내내 제가 한 번도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8대0 파면도 제가 한 번도 제가 흔들리지 않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반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주장을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예. 이것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는 필패다. 저는 오늘 투표율이 거의 다 증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8시에 출구조사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미 다 결과는 끝났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표차로 지느냐가 문제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2 내지 14%포인트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뒤졌어요. 12 내지 14. 예. 평균을 따지면 13인데 13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저는 일주일 동안에 이런 대세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무슨 이벤트나 사건이나 변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해외 교민들의 투표율이 이번에 80%를 기록을 했어요. 아, 그렇죠. 역대 최고입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75%보다도 5%포인트가 늘었어요. 20만 명 넘게 투표를 했죠. 그렇죠. 대체적인 분석가나 교포 소식통들에 따르면 교포 사회의 분위기가 꽤 오래전부터 이쪽 그 민주당 지지가 더 우위인 그런 분위기로 교포 사회가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표율이 더 높았다는 것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해외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의 이상한 계엄에 대한 분노, 비판 의식.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외국에서 K 디마크로시에 대한 어떤 큰 자존심 훼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를 할 것은 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출구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샤이 보수보다는 샤이 분노가 더 발현이 됐을 것이다. 아, 샤이 분노. 네. 제가 그 수주 전부터 주장을 해온 샤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생계적, 생업적, 피부적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계층들, 예.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계에 바빠서 생업에 바빠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작다. 그 찬스가. 또 마무리해 주세요. 예. 반면에 보수 계층들은 이제 대개 은퇴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샤이 분노 그런 샤이 분노 계층이 여론조사에 안 잡혔었다 많이. 예. 그것이 이번에 투표로 그런 분석입니다. 예. 김효국이 좀 짧게 듣고 저기 국민의힘당 상황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 샤이 보수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는 요즘에 쉐임 보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임이요? 아, 쉐임. 부끄럼. 부끄럽고 체면을 아는 보수.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특히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한 6, 7% 낮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투표를 안 했을까? 결국 같은 보수지만 그래도 12.3 비상경과 내란에 동의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분들이 저는 사전 투표를 많이 참석을 안 한 이유가 아닌가. 물론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서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지만 좀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들은 그렇다고 갑자기 민주당 찍기는 어렵고 기존에 국민의힘을 찍자니 야 이게 무슨 보수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망가진 보수다라는 생각에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보수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투표 하면서 투표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표가 지금 어떻게 갔을지 그런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그래도 우리 편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봐라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수의 변화일 수도 있다. 그래서 쉐임 보수의 흐름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오늘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실에 나가 있는 또 CBS 보도국 정치부 기자를 연결해서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혜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선거 개표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헤드폰을 쓰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를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이곳 국민의힘 상황실은 투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취재진이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고 당직자들과 캠프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8시 투표 종료 시점을 전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거대책위원장들과 의원들이 이곳에 모여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사저에서 일단 일정 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공개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하며 투표와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제주,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경부 상행선 유세를 벌이고 밤늦게까지 거리 유세를 또 소화하기도 했는데요. 예.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마지막 피날레 유세에서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유권자들에게 막판 대역전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내고 국민 통합의 길을 걷겠다는 메시지를 올리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투표 종료 약 40여 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77.8%인데 이 숫자를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지지층이 본투표 당일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예. 본투표율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영남권의 본투표 참여율 상승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 선대위 관계자는 영남권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까지 아슬아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막판까지 투표율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골든 크로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차이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어떠한 막판에 역전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국민의힘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네, 공식적인 수치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 캠프 내부에선 후반 지지세의 결집을 근거로 역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진정성이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다면서 역전승의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꼽으면서 지인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해 투표장으로 가달라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힘 당사에 나가 있는 CBS 정치부의 박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승호 대변인이 계시니까 바로 직접 개혁신당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사에 안 계시지만. 네네. 예, 지금 예, 아무래도 뭐 여론조사 미공표 기간에 사실 예. 또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일종의 어떤
양강구도 측면으로 좀 논쟁들이 오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과연 최종 투표 결과로 어떻게 이어질지가 좀 관심사로 보일 것 같고요. 뭐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자택에서 이제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동을 해서 의원회관이나 여의도 지역에서 아마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보이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한 자릿수를 득표하냐 두 자릿수를 득표하냐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미지수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깜깜이 기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향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뭐 김문수 후보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양강구도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8시에 나올 출구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때 이준석 후보가 당에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 뭐 상황실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알겠습니다. 자택에서 결과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당의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정말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전국 전망을 또 네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이트보드를 다 드렸는데요. 우리 김진 의원님도 앞에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써주시면서 과거 시험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새 정부가 이제 내일 출범이 되면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분이 생각하시는 상한가 인물과 하한가 인물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인물은 누구이고 그 주가가 내려갈 인물은 누구인가를 화이트보드에 한 분씩 적으면 될까요? 한 분씩 짝짝 적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김병욱 의원님 굉장히 고심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당내 이제 상한가 될 인물 그리고 하한가 될 인물 이렇게 한 분씩 적어주시고 그 근거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를 적어주셨는데 우리 김병욱 의원님한테 말씀 주세요. 네. 예. 저는 표를 한번 딱 딱 보여주시면 한가를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없어서 상한가 이재명. 역시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예. 네. 너무 뻔한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예측 가능했지만 아마 아무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안 썼. 아무도 안 썼는데 이재명을 보니까. 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이란 인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은 지금 세 번째 대선 도전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많은 발전을 해왔고 특히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이 성장의 속도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시장 8년, 도지사 3년, 행정 경험을 11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을 포갑적인 윤석열 정치에 맞서서 단호하게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싸워온 또 경험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민주주의 원칙과 행정 경험, 게다가 경제 마인드가 있습니다. 예.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도 있고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였던 분배, 복지, 공정 그 개념을 개성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 담론을 이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용기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성장을 리더가 꺼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많이 꺼낸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의원들은 꺼낼 수가 있지만 리더가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분배보다는 성장을 얘기했다. 예, 그 성장의 방점을 찍는 거죠. 예. 분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성장의 방점을 찍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산업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있는 거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이 기회가 확대되는 속에서 우리가 분배와 복지를 더 확충하고 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다. 이 개념을 정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개념 정립을 리더가 쉽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기를 가진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도 보수론이죠.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수의 역할까지 감당해내는 그런 대한정당, 국민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것도 대단한 그 시대 정신을 빨리 간파해내는 탁월한 저는 감각과 이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 이재명으로서 어떤 변화를 적시에 제대로 이끌어낼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민 통합이 중요한 거죠. 예.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이 변화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대통령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향후 한 1년간은 모든 포커싱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아직 않을까. 당선되진 않으셨습니다만 아, 예. 당선된다면 네, 그래서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이다. 모든 초점은 예. 이재명에 몰릴 것이다. 예.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답안을 안 쓰셨기 때문에 한 문제로 두 문제 시간을 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90초 안으로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김진 의원님도 자,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는 명과 친명계, 명이라면 이재명 후보를 말씀하시는 거고 하한가는 친윤계. 예, 설명해 주십시오. 상한가부터. 이재명 후보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3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응? 그런데 이재명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응?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정해진 사법 스케줄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벌어진 사법 상황을 보면. 예. 대단히 운이 좋고 대통령의 지금 용산 정문 10m 앞에 와 있고, 그런데 친명계가 당연히 따라서 상한가가 되는 것은 말에 무삼하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총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빅4를 포함을 해서 요직에 친명계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보듯이 상한가가 하한가 되는 것은 그것은 병가지 상사다. 언제든지 하룻밤에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하한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화 스태핑 한번 잘못해가지고 예. 오만과 불통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한 것처럼 예.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본인의 말을 180도 뒤집어서 과격한 법안과 정치 보복적 정서와 본인이 약속한 여러 가지 화합과 이런 것들을 뒤집는 통치적 언행을 하게 되면 예. 하한가로 꼬꾸라지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한가 지금 친윤계는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 친윤계는 이번에 얼마나 표차가 나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친윤계가 저는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려고 후보를 뽑고 뒤에서 한독수 공작을 하고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찍 포기하고 당권을 노린 거예요.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는 후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공작도 했고 김문수도 밀고 이랬는데, 자 이제 만약에 꽤 큰 표차로 지게 되면 TK의 많은 이 친윤계에게 속아 넘어갔던 TK의 책임 당원들이 현타가 올 겁니다. 생각을 바뀌어서.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적지 않았지만 국힘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상한가로 갈 가능성이 커요. 아하, 그렇군요. 예. 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김준 의원님 예상까지 들었고요. 자, 두 분도 한 1분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이동학 최고. 상한가. 저는 김민석 의원을 좀 조명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로 이재명 후보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예. 정부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질 테지만 역설적이게도 전 국회를 조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모험 답안이 화살표 또 아래를 당을 쓰시고 안정적으로 그동안 팔로우십을 통해서 아. 이끌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좀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는 내후 외환의 이 위기 속으로 치달을 겁니다. 예. 그 안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뭔가 실권을 잡으려고 할 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스스로가 이게 그 본 모습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도. 저 대변인다운 답변을 자, 상한까지 준비해봤는데 상한가는 김문수 이재명.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엔드입니다. 예.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이유는
뭐 이준석 후보가 저는 뭐 여전히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믿지만 사실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사실 뭐 지역 기반이 거의 없는 개혁신당에서 3석짜리 정당에서 이미 이렇게 굉장히 선거비를 아끼면서 완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내부로는 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 여기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이끌어내거나 당선까지 이어진다면 이것은 뭐 완전히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보수가 개편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한가의 경우에는 저는 김문수 후보의 패배는 좀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이번 행보가 좀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행보이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이건 당선 여부와 무관한 겁니다. 이재명 예. 후보가 전 뭐 대통령이 될 일이 없다고 믿지만 예.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마주쳐야 할 것이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언제 받을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사실상 유죄 확정 판결과 다름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가 열림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방탄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김진희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봐요. 첫 행보가 아마 그런 방탄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그런 방탄에 의한 일종의 대통령실을 만들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아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큰 정치적 도전에 많이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또 네 분이 아주 상한가 하한가 누가 될 것인가 또 근거를 갖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어제 이제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장면도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다시 보고 저희가 계속 다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빛이 혁명이 시작됐던 이곳 여의도에서 우리가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투표는 이 내란을 끝내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꼽히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들의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그날로 함께 나아갑시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를 바로 가져올 사람 저 이준석입니다.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석 고맙습니다. 누구나 차별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나라, 혐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나라, 차별 없는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